거주지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윤성이의 상처도 많이 좋아졌다. 처음에 많이 힘들었지만 곧 안정을 찾아갔고 지금은 다른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형, 진혁 삼촌은 삼촌이고 진아 누나는 누나잖아. 그치? 윤성의 질문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진혁 삼촌이랑 진아 누나가 결혼하면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 상우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되물었다. 무슨 얘기야? 결혼해도 진혁 삼촌은 진혁 삼촌이고 진아 누나는 진아 누나지.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수지가 뛰어들었다. 아니지 오빠. 삼촌이랑 결혼했으니까 진아 숙모라고 해야지. 안 돼 언니. 숙모라고 하면 진아 언니가 싫어할 거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아이들을 기분 좋게 보고 있던 황 반장은 멀리서 걸어오는 진혁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오늘은 애들이 얌전하네요. 무슨 얘기를 저를 재밌게 한대요? 황 반장은 진혁의 말에 살짝 미소를 보이며 대답했다. 진아를 자네한테 얼른 시집 보내야겠다는 얘기 중이구먼. 요즘 애들 아주 보통이 아니야. 진혁은 민망한지 넉살 좋게 웃어 보였다. 뭐 시기가 시기인데다 자네 역시 정신없을 테지만 여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네. 내 말 무슨 얘긴지 알겠지?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의지할 사람이란 게 필요할 테니 말이야. 진아뿐만 아니라 자네에게도 말이지.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나? 가족이요? 진혁은 황 반장의 말을 되뇌이며 예전 기억을 떠올렸다. 진혁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언제나 듬직한 형이 있었고 아버지이자 스승님인 아저씨가 있었고 예쁘고 착한 여동생 예지가 있었다. 형이 좋았고 아저씨가 좋았고 예지가 좋았다. 때문에 형의 결혼 후에도 태양을 계속 아저씨라 불렀었고 예지 역시 계속 예지라고 불렀다. 그러다 예지의 딸 하영이 태어나고 처음 삼촌이라고 불렀을 때 그 감동은 아직도 진혁을 뭉클하게 만든다. 진혁은 이 가족을 사랑했고 영원할 거라 믿었었다. 하지만 듬직했던 형은 진혁의 적이 되었고 더 이상 아저씨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지와 하영이는 아직도 진혁의 꿈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다. 제가 다시 가족을 만들 자격이 있을까요? 형도 저렇게 되고 아저씨도 예지도 하영이도 없는데 저 혼자 새 가족을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황 반장은 진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걸 나한테 물어서야 되겠나? 자네가 직접 답을 내야지. 혼자서 힘들면 같이 고민해보게. 자네의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말이야. 황 반장은 그렇게 말하고서 아이들을 불러서는 집으로 돌아갔다. 웬일이야. 데이트 신청을 다 하고 그 이상한 칼이랑 바람난 줄 알았는데. 진아의 장난스러운 말에 진혁도 웃으며 칼을 내려다보았다. 몸이 완전 회복되었기에 슬슬 칼을 손에 익히려 하루 종일 연습 중이었다. 노을이 예쁘잖아. 이렇게 둘만 있은 지도 좀 되었고 오랜만에 같이 시간 좀 보낼까 해서. 진혁은 뒷동산에 마련된 작은 벤치에 진아와 함께 자리 잡았다. 진아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예쁘다.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이제 데려왔어요? 진아는 가만히 진혁의 어깨에다 머리를 기대었다. 그러다 진혁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진아가 먼저 말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역시 이대로 있고 싶었다. 이 안전한 거주지에서 진아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할 일이 있다. 지금의 형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당장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이대로 놔두면 언젠간 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섭게 힘을 키워서
여길 찾아올 게 분명해.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그리고 내가 구할 사람들도 아직 남아있을 거야. 마을에 필요한 물자도 챙겨올 수 있을 거고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야. 그때처럼 약속할게. 이번에도 꼭 살아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잠시 뜸을 들인 진혁은 결심한 듯 진아에게 말했다. 우리 결혼하자. 그 말에 진아는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이 그렁거렸다. 지금 이런 시기지만, 그리고 우리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난 네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그것 때문에라도 꼭 다시 돌아올게. 예쁜 반지 하나 구해서. 웨딩드레스는 힘들어도 예쁜 반지 하나는 내가 꼭 끼워줄게. 받아줄 거지?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혁은 그런 진아에게 가볍게 입을 맞춰주었다. 그런 그들의 뒤로 반딧불이 몇 마리가 아름다운 빛을 내며 날아올랐다. 평소처럼만 해. 혜정은 긴장을 억누르기 위해서 침을 삼키고는 조각칼을 집어들었다. 이제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다. 그렇게 자부했는데 막상 상혁이 어디선가 아이를 잡아오자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할 수 있어. 망설이지 마. 네가 선택한 일이야. 너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어머니 얼굴을 기억해.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감정에 얽매이지 마. 그렇게 상혁이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주자 혜정은 다시금 심호흡을 하고서 아이에게 다가갔다. 날카로운 것이 가슴 언저리를 파고들자 아이는 죽어라 비명을 질러대었다. 다행히 상혁이 아이를 꽉 묶은 데다 아이의 어깨까지 잡아 누르고 있어 큰 흔들림은 없었다. 피부에서 배어나오는 피에 정신의 아찔해짐을 느꼈지만 조각칼은 몸이 기억하는 대로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처절할 정도의 비명소리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지만 결국엔 마치 판박이를 한 것처럼 완벽한 문양이 아이 몸에 새겨졌다. 그러다 혜정은 모든 작업을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완벽하네. 잘했어. 힘들었을 테니 좀 쉬도록 해. 상혁은 묶여있던 아이를 옆방으로 데려갔다. 혜정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일이 끝나자 생각지도 못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갑자기 휘몰아쳐서였다. 긴장감 때문에 잊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터져나온 것이다. 토할 것 같은 느낌에 계속 구역질을 하던 혜정은 곧 진정하려 했으며 자신을 억눌렀다. 하지만 그럼에도 몸을 일으키고 의자에 몸을 기대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얼마 후 상혁이 홀로 돌아왔다. 혜정이 물었다. 애는요? 재웠어. 지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지. 오늘 고생했으니 이제 푹 쉬어. 상혁의 대답을 들은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왠지 심장을 간지리는 느낌에 웃음을 터뜨렸다. 상혁은 그런 혜정을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방금 부부 같지 않았어요? 방금 상황을 돌이켜본 상혁은 가볍게 웃었다. 사실 그리 재미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 오늘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가자.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게 끝났으니 오늘은 좀 일찍 푹 자도록 해. 나머지는 내일 하면 되니까. 웃고 있던 혜정의 웃음은 곧 가라앉았다. 그러다 이내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다. 감정 제어가 힘들어 보였기에 상혁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떠와서는
혜정에게 내밀었다. 마셔. 급하게는 말고 천천히. 그리고 전부 다 잊고 푹 자. 앞으로 힘든 일 많을 거야. 그러니까 견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들어 조금씩 천천히 마셨다. 어느새 혜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저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상혁은 그런 혜정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나에게 많은 걸 바라지는 마. 너한테 줄 애정 같은 건 없으니까. 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안아주세요. 상혁은 고심하듯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곤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자야겠어. 먼저 들어갈 테니 마음 좀 추슬러.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안기고 싶으면 네 발로 찾아와. 문은 안 잠글 테니. 그대로 상혁은 방으로 들어갔다. 혜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다시 울고 웃었다가 또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던 혜정은 어느 순간 평이한 얼굴로 돌아갔다. 조금은 진정이 되었는지 크게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난 혜정은 자신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문득 상혁이 들어간 방문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상혁은 선택권을 주었다. 이 역시 상혁의 선택지인지도 몰랐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것인지 상혁의 품을 찾아 들어갈지. 혜정은 잠시간 고민하다 몸을 돌려서 상혁의 방으로 향했다. 상혁의 말대로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뭔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단 말이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몰려다니면서 다 때려 부시고 그러다가 여자들 있으면 번쩍 들여다가 데려가고 막 사람들은 덜덜 떨면서 살려달라고 몇 개들을 쉽게 휩쓸고 다니고 또 세력도 커지고. 근데 이건 뭐 옛날이랑 다를 바가 없어. 무엇보다 내 위치가 영 애매하단 말이지. 진수는 눈앞에 묶여있는 소년에게 그렇게 떠들고 있었다. 최대희를 끌어들여서 이빨 부대를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뭔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크게 달랐다. 진수는 자신의 이빨인 소년에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뒤에 깃발 딱 세워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성훈이 만세, 성훈이 만세 이러고 내가 칼 딱 휘둘러서 엮기 쓰러뜨리면 막 화나는 거지. 그러면 여자들이 줄을 설 거 아니야. 그렇게 내 세상에 더해야 되는데 참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 이빨 공장 그건 좀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렇다 쳐. 근데 우리가 무슨 구세군이냐고. 뭔 민간인 구출 그 지랄을 떨면서 시간 낭비나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휘권은 최대희가 맡으면서 조금은 더디지만 이빨 부대는 착실하게 엿개들을 사냥해 나가고 있었다. 더불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하나하나 구해가고 있었다. 다만 아이들만은 예외였다. 구해진 아이들은 보호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기처럼 차출되었고 이빨로 사용되었다. 당연히 반발이 컸지만 현재로서는 이빨 부대가 가진 무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미묘한 방식이 진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봐, 최대희란 놈 그리 대단한 놈이 아니야. 우리 대장님을 생각해봐. 뒤에서 후광이 딱 비치잖아. 용기와 신념으로 똘똘 뭉친 분이란 말이지. 망설임도 없고 언제나 빠르고 확실하게 일 처리하신다고. 이제 아주 범접할 수가 없는 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군인 나부랭이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겁쟁이가 칼든 꼬락선이야. 착한 놈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니고 그렇잖아 하는 꼴이. 일은 더디지.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것도 아니지. 착한 척하는 나쁜 놈이지 나쁜 짓 하려는 착한 놈이지.
저러면 저거 오래 못 가. 나를 봐. 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안다고. 내가 지휘하면 저렇게 호랑말고 같은 꼴은 안 나지. 우리 목적이 뭐야? 역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아주 코뿔소처럼 들이받아야지. 뒤를 볼 시간이 없어요, 우린. 저렇게 멍청하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살아계셨군요. 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먹을 것 좀 드시지요. 물도 있습니다. 어디 누울 자리가 불편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좀 써먹을 데가 있어서.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건 없어. 아가리 쳐닫고 애 내놓으세요. 다 정의를 위한 겁니다. 넌 그냥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우린 당신 자식 칼로 쑤실 테니. 이게 뭐냐고. 애매하잖아, 하는 짓거리가. 지 욕심에 엽기들 썰다가 괜히 뭔가 찔리니까 사람들 구하면서 도망칠 구석을 만드는 거 아니야. 하여간 군인이라는 놈이 사람 다룰 줄도 모르고 책임 회피나 처하고 앉았고. 여하튼 그래서 고민인 거지. 이걸 그냥 냅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진수는 시카를 꺼내 이리저리 만지기 시작했다. 일단 당장은 쓸모가 좀 있어. 보아하니 착착 움직이면서 사람들도 모으고 있고, 대장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앵간치 칭찬받을 규모는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눈치 잘 보고 있다가 때 되면 죽여야겠네. 그러고 나서 내가 제대로 굴리지 뭐. 그래, 어차피 지금이야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가만히 좀 지켜보다가 좀 안정적이 됐다 그러면 바로 자리 뺏어서 정식으로 이빨 부대로 세워야지. 그땐 진짜 깃발부터 만들어야겠다. 오라질 것들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을 몰라. 그러고 나서 이제 괜히 구호 활동이니 어쩌니 이딴 건 처박아 버리고 바로 엽기들을 쓸어 담는 거지. 지금까지 모아온 쓸모없는 놈들은 뭐 다 내려다 죽이든가 아님 노예로 써먹든가. 아, 그래, 노예 괜찮네. 이제 나중 가면 계급이란 게 생길 거 아니야. 이제 대장님이 황제고 내가 대장군이 되면 수발들 놈들도 필요하고. 그래, 그래야겠다. 일단 얌전히 있으면서 부대 커지는 거나 구경해야지. 어디 내가 첩으로 드릴 반반한 것들 있나 좀 살피면서. 좋아, 다 잘 되었어. 대장님은 언제쯤 오시려나 모르겠네. 눈치 봐서 그 전에 부대는 내가 먹어놔야지. 진수는 그렇게 쉴 틈 없이 떠들며 혼자 웃어댔다. 잘 되길 기도해. 생각대로 안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상혁은 아이의 손을 가볍게 찔러 피를 한 방울 내서는 빨간색 검에다 떨어뜨렸다. 긴장한 표정의 혜정은 가만히 칼을 바라봤다. 잠시 기다리자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칼에 묘한 불쾌감이 서렸다. 물어볼 것도 없이 성공이네. 그래, 잘했어.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돼. 혜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로 상혁에게 버려질 가능성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안정성을 위해서 이빨을 늘릴 거야. 칼 2개 전부 씌워야지. 가능하면 2, 3씩. 그리고 그 말 많은 놈이 사람들을 잘 모아놨다면 곧바로 토벌대를 만들 거야. 넌 이빨들 관리를 맡아. 책임만 갖춰지면 바로 엽기들 휩쓸어 버릴 테니. 상혁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걸 보니 혜정도 기분이 좋아졌다.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보고 올 테니 슬슬 떠날 준비하고 있어. 연습은 게을리 하지 말고. 돌아가면 적어도 수십 번은 칼로 세게 넣어야 할 거야.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해. 주저하지 마. 익숙해지란 소리야. 어제는 처음이라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럴 여유는 없어. 상혁의 말에 혜정은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저기, 혹시 제가 힘들다고 하면 또 안아주실 거죠? 상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게 필요하다면. 상혁의 목소리엔 감정이 담겨있지 않았지만 혜정의 얼굴은 한층 좋아졌다. 상혁이 밖으로 나가자 혜정은 그림을 연습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기분이 너무 이상했다.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무섭고 싫기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자꾸 애정이 생기는 걸까? 예전엔 자신이 죽진 않을까 두려웠지만 지금은 버려질까 두려웠다. 저 남자한테 난 어떤 사람일까? 고개를 흔들며 다시 그림에 집중했지만 어느새 혜정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밖에서 거친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가 들렸다. 역기에 대한 대책도 있었고 안전지대도 있으니 상혁이 오토바이를 타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근처에는 역기 따윈 보이지 않았기에 효율적으로 역기들을 찾아가고 또 껴안을 수 있었다. 상혁은 곧바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오토바이를 출발시켰다. 당연하다는 듯 10분도 되지 않아 힘껏 울부짖는 역기와 마주할 수 있었다. 이번 역기는 길을 잃은 건지 밭 한가운데 혼자 있었다. 딱 보아하니 얼마 되지 않은 역기인 것 같았다. 연습용으로 딱 좋은 놈이군. 상혁은 오토바이를 멈추고는 역기가 가까워지길 기다렸다. 기침인지 비명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를 내뱉은 역기는 비틀거리지만 빠른 속도로 상혁에게 다가왔다. 상혁이 붉은 칼을 꺼내들자 손을 통해 기분 나쁜 감각이 전해졌다. 그래, 그렇게 써있었지. 이건 이빠르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업이 쌓인다고. 그래서 뭐 이제 와서 그게 무서울 리가. 역기가 상혁에게 덮쳐드는 그 순간 상혁은 가볍게 몸을 틀어 역기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칼을 휘둘렀다. 서걱하는 소리와 함께 역기의 몸 한쪽이 깨끗하게 잘려나갔다. 날카롭다. 그냥 보통 이빨보다 훨씬 효과가 뛰어나군. 이거면 몇 마리든 무서울 게 없지. 역기가 완전히 고기 조각으로 변하는데 단 몇 번의 칼질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저씨, 당신은 틀렸어. 두고 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건 다 실었다네. 침낭이랑 옷까지, 식량, 공구들, 그리고 잡다하게 쓸만한 것들. 진혁이 떠나려 하자 황반장은 주저없이 자신의 전동차를 꺼내었다. 진혁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황반장은 별거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이게 없으면 힘들지.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꺼내야지 않겠나.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는 아이들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진혁을 배웅하고 있었다. 진아가 보이지 않아 두려번거리고 있을 때 촌장이 이야기했다. 무기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절대 무리해서는 안 돼. 알고 있겠지? 역기는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능적으로 생계에 이끌린다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도심지에 많아. 상하기라면 그런 곳을 찾아다닐 테니 아주 위험한 싸움이 될 게 뻔하지.
자네에게 준 그 칼은 제약이 많네. 이빨처럼 날카롭지도 않고. 그러니 조심히 사용하게. 대응책이 생겼다고 무턱대고 엮기와 싸움을 벌였다간 금세 끝장날 거야. 게다가 엮기 녀석들 중에서도 특출난 녀석들이 있네. 그러니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인 진혁은 촌장에게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에게 걸어갔다. 상우는 책임지고 동생들 잘 챙겨. 그리고 이거 잘 보관해. 돌아와서 쓰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사람이 머리만 키운다고 다가 아니야. 몸도 키우고 해야지. 동생들도 지키고 하려면 무기도 필요해. 상우는 진혁이 쓰던 정글도를 받아들였다. 수지도 오빠 말 잘 듣고 잘 배워. 속 썩이지 말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금방 돌아올 거니까 건강하게 있어. 가만히 진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중 나온 사람들이 몇몇 있었지만 그 중에 진아가 보이지 않았다. 보낼 마음이 들지 않아서 마중 나오지 않은 것일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진혁은 그냥 떠나기로 했다. 자, 슬슬 떠날 준비하게. 인사 끝냈으면 어서 타게나. 고개를 끄덕인 진혁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며 전동차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황 반장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아니, 반장님, 뭐 하세요? 뭐 하냐니? 당연히 나도 가야지. 자네 운전 실력이야 내가 뻔히 아는데. 그리고 나처럼 실력 있는 기술자를 꼭 데려가야지.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 내가 직접 나가서 구해야지. 자네는 기계치가 아닌가? 진혁은 당황했다. 황 반장이 따라 나설 거란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반장님, 전 형을 찾으러 가는 거고 또 밖에는 위험해요. 괜히 같이 가셨다가. 황 반장은 진에게 말을 잘랐다. 내 걱정 말게. 나도 내 몸 하나 건사할 실력은 되는 사람이라고. 자네 형에게는 나도 빚이 좀 있으니 어떻게든 갚아줘야지. 신혼여행에 끼어든 시아버지가 된 기분이라 영 어색하긴 하네만. 그 말에 진혁이 의문을 가질 때 저기 멀리서 진아가 가방을 들고 다가왔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반장님. 민호기 뭐 좀 뺏고 오느라. 애들은 잘 돌볼 테니 제발 무사히만 돌아오라고 손을 꼭 잡아주시던데요. 가면서 먹으라고 계란도 몇 개 챙겨주셨어요. 뭐야, 너도 따라가게? 아이들은. 아니 그보다 전에 다 얘기된 거 아니었어? 기다린다고 했잖아. 진아는 아무렇지 않게 차에 올랐다. 나도 그러려고 했어요. 애들 가르치면서 조용히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젯밤 꿈에 우리 할머니가 나타나서는 꼭 따라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엄청 대단한 분이었던 거 오빠도 알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급하게 준비했죠. 진혁은 말문이 막혔다. 단순히 꿈 얘기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애초에 진혁은 기계 같은 것보다 우속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니, 그래도 안 돼. 이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싸움이야. 아니, 전쟁이라고. 나는 형이랑도 싸울 거고 역계랑도 싸울 거야. 그럼에도 진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분명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갈래. 더 이상 말리기 힘들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설득하려 해봤지만 진아는 진혁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 오빠 센스 못 믿겠어. 반지는 내가 고를 거야. 그러니까 빨리 타. 그쯤 되자 진혁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진아의 꿈이 확실히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 대신 조심해야 돼. 내가 지켜주겠지만 정말 위험하니까. 알겠지? 나도 그렇고 진아도 그렇고 반장님도 절대 죽지 말고 돌아오는 걸로 하자. 알겠지? 그들은 그렇게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떠나는 쓸쓸한 길이라 생각했지만 함께 나서는 길이 나쁘진 않겠다. 진혁은 각오를 다지며 차에 올랐다. 그렇게 그들은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아저씨, 두고 보세요. 흡족해 하실 테니까.